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3년 처음으로 열리는 열린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환경교육센터장 남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 그리고 제2회 부산 환경교육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2023년 처음으로 환경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또 부산 이 환경교육 도시이면서 또 해양을 끼고 있는 또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아카데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중심으로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경신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학교 해양 환경 교육의 현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디지털 미래교육과 한종환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점 오염 원인 해양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 부산본부 박민규 환경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 연안 오염의 현황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부산대 해양학과 안순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는 종이 없는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연 자료는 부산 환경교육 주간 플랫폼 아마 링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곳을 통해서 또는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연이 시작되면 40분 정도 강연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각 패널 분들께서 5분에서 10분간 조금 융통성 있게 패널 토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다 같이 패널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20분 정도 갖게 됩니다. 처음 발표하시는 특강은 특강이니만큼 또 저희가 많은 것들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35분에서 40분 정도 조금 길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20분 정도 하는 토의에 자유롭게 발표를 하실 텐데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플랫폼 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해서 토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김경신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까? 특강 강의하시는 분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경신이고요. 불 좀 꺼주시면. 예. 오늘 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해양 환경 중에서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기름이나 오염이나 소음이나 쓰레기처럼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해양 환경하면 좋은 걸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아마 참 오염 원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쓰레기고요. 해양 쓰레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혹은 해양 쓰레기라고 이제 통용이 되는데 약 한 88% 정도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해양 쓰레기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이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사실은 이제 이슈화된 부분은 정확하게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 그다음에 어떤 이제 보호해야 될 해양 환경 자산이 해양 쓰레기로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제 계속 회자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거는 한 2014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는 이제 2014년이고 2014년이 유네아라고 해양 환경 총회입니다. 전체 세계에 있는 해양 환경 총회 제 1회의 안건으로 이제 공식화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저거 사진을 올렸나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을 해서 이런 해양에 들어가는 구조물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남포동에 갔더니 누가 이거를 이제 식당 위에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 쓰레기 부분이 얼마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제안 드리는 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노아에서 아주 오래전에 실험실에서 이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바다 환경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립니다. 유리병 같은 거는 거의 뭐 분해 자체가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실험실 조건에서 실험한 거라서요. 진짜로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 재질은 거의 다 미세화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육상 쓰레기하고 해양 쓰레기의 어떤 영향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수거하는 데 비용이 육상보다는 한 10배에서 1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더 심각한 거는 미세화되거든요. 미세화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큰 거에 오염원이 있었을 때 미세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는 양식용 부자가 무게는 1.2kg거든요. 이게 바닷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약 70억 개 아주 잘게 쪼개지면 70억 개 작은 이제 오염원이 되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비점 오염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쓰레기가 영양 측면에서는 최대는 70억 개 정도의 작은 미세화가 된다. 한 개가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건들도 다 수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엄청나게 많아지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바닷속에 용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세화가 되면 또 문제가 물고기들이 먹기가 더 좋아지고 미세화된 자체가 섬유라든가 플라스틱은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안 좋은 것을 자꾸 흡착하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 이슈 영향이지만 뭐 데이터 한 번씩은 이제 다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서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연구적인 차원에서 추정한 자료들이고요. 유종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천억 정도. 얼마 전에 EBS에서 아주 그 바다를 말하다는가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다리가 그 처져 있는 그 해변 해저 바닥에 이제 갇혀서 폐사했던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경제성을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천억이 3,600억 정도일 겁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 손실이 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자료 하나는 요 자료입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은 한 7, 8월 달 되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제 귀가 많이 간지러우시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낙동강에서 이제 재해기 때 내려오는 쓰레기는 대부분 다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제로 갔거든요. 거제로. 근데 이제 거제에서 야, 우리가 피해는 봤지만 수거 비용은 달라. 근데 부산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 게 아니고 대구나 경북 저 위에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수거 비용 자체가 해결이 안 됐고 요 자료는 291에서 370억이라는 거는 추정 자료가 아니고 거의 실적치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2016년인가요? 그때 거제시에서 오죽 답답했으니까 낙동강 수문 열어서 쓰레기가 왕창 왔었을 때 여름 때 약 한 달 동안 진짜 피해를 얼마나 받냐고 실적 자료를 냈어요. 그게 아마 이제 290에서 370원이고 매년 이제 그게 반복이 돼요.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패턴이 최근에 변했습니다. 옛날에 거제로 가던 쓰레기가 이제는 다대포로 가요. 바다로 갔다가 거제로 그대로 안 가고 빠꾸해가지고 이제 다대포 해안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에 보면은 낙동강 하구 쪽에 어떤 해저 지형이 좀 모래에서 변형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다대포 앞바다에서 최근에 예전에 큰 수중 공사를 한 적이 있는가 봐요. 아마 그거 영향으로 인해서 제기 때 나왔던 쓰레기가 거제로 안 가고 이제 다시 다대포로 오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양 쓰레기 이슈로 또 최근에 얘기 많이 되는 것들은 이제 선박의 얽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얽힘은 대부분 다 그물이나 로퍼에 걸리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수중 쓰레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한 2017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선박 사고 난 지점 10km 내에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주변에 양식장이 있거나 주변에도 조업을 하거나 그래서 사고 나는 지점은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잘 아시는 기후 온난화처럼 물고기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포인트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고 지점 자체가. 그러다 보면 전 해역이 사고 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공식 통계라고 합니다. 해시문에서 공식적으로 해경하고 공유한 자료인데요. 약 한 11% 되죠. 그러니까 연간 한 300건이 되는데 제가 왜 공식 통계라고 그러냐면 비공식 통계가 있어요. 수협 무슨 통신국에 가면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물로 인한 장고장 사고들이 있는데 그 연간 한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 통계가 300여 건이고 비공식 통계까지 합치면 약 1300여 건 정도가 이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선박 사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던 거 이거 뭐 그냥 간단한 건데요. 얼음으로 덮여 있는 데에 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해저까지 가느냐라는 경로를 이제 확인한 거고요. 이게 해조류 결국은 이제 규조류인 멜로시티가 이걸 흡착하게 되고 역시 또 이제 물고기가 다시 이걸 섭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논문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2020년에 나온 논문이죠.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일회용품 빼고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양으로 들어갔냐라는 것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 하나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K84, 94라고 하는 그 마스크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이제 보건 마스크라고 하는 N95 두 종을 갖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순위가 꽤 높죠, 그죠? 연간 311에서 약 한 116 정도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해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육상에서 처리가 안 돼서. 근데 더 문제는 이런 마스크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발라져 있고 그게 해양에서 다시 용존되는 그러니까 미세화와 용존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이 논문에 보면 뒤에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발생이 많은 나라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착용률이 높아요. 이제 많이 착용을 잘했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양 쓰레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영향 요인은 한 뭐 4가지나 뭐 5가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는 요인들은 이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렸던 내용인데 지금도 계속 어디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경제적 손실 야기하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 저해했다는 게 널리 알려진 우리가 하는 해양 쓰레기 영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2개가 추가되는 거죠. 국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사람의 건강성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건 이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국가 간 갈등 원인이라는 거는 몇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해양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일본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상 체계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필리핀에 이제 쓰레기가 폐기물은 수출 가능한 품목입니다. 근데 수출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이 안 되는 품목을 이제 수출이
되는 폐기물에다가 첨가해서 판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기저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은 또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 쪽은 크게 이렇게 97년도부터 2010년 이후까지 변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가 됐다. 제가 말씀드린 플라스틱 문제는 소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생산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의 어떤 영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시급해졌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고 옛날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만 요구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제 규범을 제정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뒤에서 정리드리겠지만 해양 쓰레기는 해양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건의 문제이고 산업에 대한 문제로 많이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기억하실 것은 요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제 곧 피부에 와닿을 내용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쓰레기 문제가 이슈화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때 윤해아 해양 환경총회 1차 때부터 계속 5차까지 계속 논의가 돼 왔고요. 결국에는 5차 회의 때 플라스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에서 시작을 했다가 좀 더 유럽권하고 우리 아프리카권 쪽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 갖고는 해결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을 종식하자라는 걸로 확대가 됐고요. 상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나라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종식하자라는 협약이 채택이 됐고 협약에 대한 초안은 이제 2024년이니까 2025년인가요? 2024년에 국제협약을 2024년에 윤해아 총회 협약안이 이제 보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안이 채택이 되면 이제 국제협약으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핵심 내용들은 결의안에 이미 예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줄일까? 방법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업들이 알아서 줄여 나가는 자발적인 조치를 취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아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국가별로 CO2를 일정한 타임테이블에 따라 줄이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생산을 일정하게 줄이가자는 강제적인 협약을 할 거냐가 결국은 핵심 사항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1차 때부터 계속 회의를 참석을 했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마 자발적 협약이 아니고요. 강제적 구속력이는 그러니까 리걸리 바인딩이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처럼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몇 년 대비 언제까지 얼마를 줄이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IMO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을 IMO도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력이 핵심 사항은 요거거든요. 옛날에 바다에다가 배에서 뭐가 빠지면요 신고를 해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뭐냐면 상당한 위험을 주는 것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바다에 우리가 아는 이제 어떤 큰 물건들 그런 것들이 빠졌었을 때 선박에서 빠졌었을 때는 신고를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런 거는 신고를 하는데 나머지는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당한 위험을 주는 거를 삭제하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폐기물 모든 것들이 빠뜨려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IMO는요 상선뿐만 아니고요 어선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당연히 협약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 어선에도 다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젤 협약 역시 구속적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 협약이 통과되는데 아주 기여를 크게 했죠. 예.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하면 안 되는 폐기물을 수출되는 폐기물에 넣어서 필리핀이 난리가 났었죠. 그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후에 결국에는 이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해가는 협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플라스틱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출해도 되는 플라스틱, 수출하면 안 되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야 되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예, 크게는 입법으로 규제하는 나라, 자율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입법 규제입니다. 그래서 2건을 했죠. 17년 한 번 했고 21년에 또 한 번을 했습니다. 17년에 한 거는 식약처에서 한 거고요. 21년에 한 거는 환경부에서 한 건데 생활제품 위에 거는 의약품이고 밑에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제품입니다. 그래서 표백제나 세탁사제, 섬유유연제 이런 데는 이제 알갱이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차 미세먼지 금지가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유럽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용 소재입니다. 산업용 소재. 현황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고요. 혹시 외국에서 봤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도로에서 마모되면서 이제 강을 따라서 해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해양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라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근데 이상한 데서 그 폐타이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특히 부산 그 묘박지라고 영도 앞바다에 그동안에 몰랐던 이제 폐타이어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게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재생 타이어예요. 예, 새로운 타이어도 아니고 재생 타이어. 어디 붙이시는 건 알죠? 배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라든가 암벽에 붙이는데 그러니까 도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인 타이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몰랐다가 바다에 엄청나게 빠져 있네. 그것도 폐타이어가 재생 타이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폐타이어를 재생 폐타이어들을 이제 암벽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를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모든 선박이나 항만공사한테 식별을 이렇게 해놔요. 우리 거, 김개똥 거. 부산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수고 명령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제 국제사회 대응의 결론은 요거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해양 환경에서 산업 보건에 미치는 영향으로 청대가 돼 있고 규제는 이제는 협약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아마 정리가 되실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료로 많이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부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우리가 한 14만 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14만 톤 그 육상 쓰레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태평양 도서 쓰레기 지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태평양의 해변 거기가 한 번도 수거 안 했고 최근에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 단체에서 거기가 수십 년간 쌓여 있는데 7만 9천 톤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년 이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보이는 쓰레기는 양이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쓰레기는 오히려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수거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 수거가 안 된 건지는 좀 따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침적 쓰레기입니다. 수거 안 하니까 계속 미세화되거든요. 그래서 영양 측면에서는 침적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줘야 되는 게 좋고 더 영양이 확대되기 전에 근데 양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이 없는지
못 찾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양 쓰레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일본하고 세 나라만 해양 쓰레기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해양 쓰레기법, 해양 폐기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폐기물 중에 이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또 특별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메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산 부산물법은 원래는 폐기물법에 들어있던 건데 거기에서 수산 부산물을 떼어와서 재활용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해양이 빠져나가면 농업도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업도 특별법 형태로 농업 부산물 뭐뭐한 법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모든 폐기물을 환경부가 다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관 부처별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거는 참 계속 갈등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폐기 문제가 이제 해박 재정까지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이제 폐기물관리위원회라는 본부처 조직을 만들었고요. 부산에도 조례로 폐기물관리위원회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폐기물에 관련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는 그 강하천 쓰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죠? 수계기금도 쓰고 그다음에 비용 분담 해박 비용도 일부 쓰고 국비도 쓰고 근데 광역이래 갖고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적습니다. 근데 혹시나 뒤에서 저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계기금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오해문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거명령제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만들어졌을까가 참 난제였어요. 해양 폐기물은 왜 국가가 다 수거할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 버렸는지 몰라서 그래요. 누가 버렸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수거 명령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타에 안벽에 있는 거 김개똥이라고 써놓으면 이제 나중에는 국가가 걔 보고 네가 수거해. 안 해? 그럼 우리가 하고 네가 대신 돈 내. 그리고 벌칙 내릴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입 차단 설치도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구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육상 쓰레기가 해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돼요, 관문. 근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면 우리 소관 아니야. 이제는 해수부 소관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 차원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에 해서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해수부가 환경부나 지자체한테 요구하면 해양 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권고가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산도 최근에 하나 설치를 했어요. 평강천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은 이렇게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은 비슷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거만 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예방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이제 영양 저감하고 탈탄소화 해양 쓰레기도 탄소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관련 기본 계획은 이런 게 있다고만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1차 해양 폐기물 기본 계획 만들었고 재활용 활성화 대책이 2022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잘하는데 재활용 쪽은 육상 쪽에 비해 해양 쪽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이제 좀 시작 단계에 있다.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게 해양 쓰레기 저감 혁신 대책이라고요. 금년 4월 달에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영양 확산되기 전에 더 수거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양보다 10,000톤 정도씩을 더 수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수거한다는 거는 바닷속에 이미 수거 안 됐던 쓰레기를 더 끌어들여서 영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핵심 내용은 그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부산물 관련돼 갖고는 이제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통영에 이제 들어가 있죠. 150억 정도로 돼 있고요. 현재는 이제 폐강류하고 낭피로만 돼 있는데 아마 부산물도 뭐 뼈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더 포함을 해서 아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양식용 부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금년 11월 달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법이 시행이 돼서요. 우리가 모든 양식용 부표는 아니고요. 이게 뻥튀기 하는 부표라고 생각 드시면 되거든요. 부표는 대부분 다 뻥튀기 했어요. 작은 알갱이를 뻥 툴려 가지고 압축을 했거든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1.2kg짜리니까 바다에서 막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쪼개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EPS 부표라는 거를 예, 사용 중단을 했고,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증 부표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인증 부표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예, 병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아주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시민단체가 예, 아주 크게 기여해서 결국은 우리 정부는 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부표. 그럼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뭐 할까 했더니 예, 돌에서 찾았습니다. 현무암에서 섬유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돌 섬유로 만든 이제 부표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돌 섬유 부분은 현무암뿐만 아니라 여러 돌이 사용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섬유 성분이 있고요. 많이 사용되는 게 고급 차량의 이런 이제 자동차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는 이제 해양 쓰레기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표,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부표고, 양적으로 가장 많이 골치 아픈 게 이제 어구입니다. 어구도 옛날에는 수거만 하다 지금은 이제 자원순환 정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어구,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빨리빨리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자원을 이제 보존하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생물해성 어구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고의 예,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플라스틱 협약이 예, 강제화가 되면 이 폐어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표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생분해되면 되는데 다 생분해가 아니고요. 요 망지만 생분해요. 망지. 그럼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바닷속에 일정 기간 두면 다 생분해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 건져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남잖아요. 철이라든가 나머지 재질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분해성 어구인데 우리나라는 또 수거해요. 참 아이러니죠. 생분해니까 바닷속에 둬야 되는데 또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정확하게는 생분해성 어망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재 장어 통발 빼고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구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재질을 이제 단순화하는 작업, 그리고 모든 어구에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유엔에서 아주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사례거든요. UNEP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선박에서 그러니까 해외 선박이라든가 상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항지에서는 쓰레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는 정수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트병으로 물을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버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고래도 만들고 텀블러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우지산이라는 게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유엔에서 아주 좋게 본 건 아니고요. 우지산은 회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여성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계세요. 약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집화장 설치도 하고 뭐 예,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적으로는 현재 통영하고 태안 두 군데에 해양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통영은 백동류를 만들고 있고요. 태안은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 하나가 있다고 한 게,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가 어디 한 군데 모여져 있어야 되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를 해야 되고, 그 집화장이 예, 부산하고 목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대학에서 하시는 이제 해양 쓰레기 순환 원스톱 시스템이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부유돼 있는 쓰레기를 갖고 수거해서 이제 수소 만드는 선박인데 기술은 상당히 좋지만 활용 면에서는 좀 의문이 현재까지는 남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박이 조금 본격화되려 그러면 이 선박 자체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생산된 수소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항만 같은 것들, 그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해가지고 항만 자체의 어떤 에너지를 자립하는 하면서 이 선박이 사용하는 이제 수소도 가격이 비싸지만 사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술 개발만 먼저 해놓고 사용도가 상당히 좀 당장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는 이제 태평양 이런데 주인 없는 이런 데서 띄우면 좋은데요.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해양 쓰레기로 재활용하는 게 요새 이슈가 되니까 정부가 이제 해양 쓰레기 몇 %를 쓴 제품만 인정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전에 나온 것들은 해양 쓰레기 조정했다는 것은 이게 정부가 인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를 썼는데 몇 %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15% 이상은 쓸 수가 없는 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넘어가고요. 예, 이런 기술 개발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7분 남았는데 부산 쪽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국가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의 방향은 아마 이 5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관리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다. 예,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거 중심에서 예방 정책으로 가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수거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제 사람과 자연의 영향을 저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원 관리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늘 뒷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자치와 협력이 가는 겁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미세 플라스틱 다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된 게 자원순환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치와 협력. 그러니까 국가 혼자만으로 못하니까 국제사회를 묶을 수 있는 규약이라는 제도가 나왔고요. 또 국가라는 단위도 있지만은 국가의 밑에 있는 지방, 로컬이라는 데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로컬이 혼자 잘하면 뭐 문제가 있지 않아? 해서 나온 게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드 어프로치라 해서 지역의 어떤 영향 관리, 대부분 이제 시민단체가 핵심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타 지역의 이제 해양 쓰레기 자치가 잘 된 관리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국비로 받아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잘합니다. 해서 UN 공공행정상도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 처음으로 받았어요. UN 공공행정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것도 이제 잘 아시는 제주 탄소 중립 도시 혹은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개를 하고 있다. 하나는 폐각을 자원화해서 타랑을 제조하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해양 폐기물을 갖고 쓰레기를 갖고 백동류로 생산하는 것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잘 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부산은 이제 관리 정책 꽤 잘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거량도 그렇습니다. 발생량 조사는 아마 이게 옛날에 다른 데서 한 내용이라서 아마 신뢰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발생 이 정도 되고요. 수거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좋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 분석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는 것, 협력 기관과에서 업무 협약을 강화한 것,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 네스파, 효성 TNC 이런 업체들과에서 부산이 신발 섬유가 많이 발전돼, 대구만큼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폐어망을 갖고 고부 가치 산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유입 차단망 설치. 부산은 하여튼 매년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진인데 이게 다대포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이 쓰레기가요 거제로 갔어요. 거제. 근데 몇 년 전부터 거제로 안 나가고요.
다 대포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원인은 아마 조사가 덜 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낙동강 중간에 있는 무인 도서들의 어떤 형상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대포 앞에 무슨 수중 공사를 한번 했대요. 그때 이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는 이제 해류하고 바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쭉 나가야 될 쓰레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아마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는 시설들이 이제 말씀드린 유입 차단 시설이고 현재 스마트 에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평강천에 있고요. 평강천은 이제 낙동강 본류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이제 현재 설치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똑같은 게 하나 더 이제 공주 유구촌에는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꽤 많이 포집이 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설치한 곳하고 수산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설치를 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크게 말씀드릴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재활용, 해양 폐기물 재활용인데 부산은 이제 폐기물에 대한 특화 산업 단지도 있고요. 뭐 해양 폐기물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섬유라든가 신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재활용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저는 요 두 가지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꼭 그 잘하는 시민단체가 같이 있어요.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프다 제주,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녹색연합, 통영가 같은 경우에는 거제환경운동연합이 이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막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할 때도 있지만 같이 합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잘 되고 지원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산도 교육센터도 있고 부산 녹색연합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협의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안타까운 게 대부분 교육에 편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죽깅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죽고만 말아요. 죽고 말면은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 쓰레기, 해변 쓰레기를 줍는다는 이유는 특정의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그 발생원이 있거든요. 근데 꽁초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주변에 꽁초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죽깅으로만 끝나면은 해결책이 안 나요. 계속 반복될 뿐이지. 항상 시민들이 시민과학으로 1년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인을 찾은 원인은 시에 전달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가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 시민단체하고 하는 거는 있는데 대부분 죽깅이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교육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민단체는 저는 이제 협치라고 하거든요. 협력이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 제안하고 시가 정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학을 같이 해야 돼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 그러면 시민협치하고 시민과학이 저는 이제 곱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 요거 있죠. 요거 누가 한 줄 아세요? 어떤 거는 제도로 하고 법도 개정하고 했는데요. 이거 시민단체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해양 쓰레기 이슈들은 다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법이 되고 개선을 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한 하는 시민과는 협력이 아니라 협치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교육이나 단순한 죽깅보다는 이제 시민과학이라는 형태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자체하고 계속 지자체가 상당 부분은 아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해양 환경의 소중함과 또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해양 환경 정책뿐 아니라 시민